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주권은 우리에게 있으며 어떤 의사결정을 해도 정부의 환율 주권을 지키며 외국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검토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환율 주권이라는 단어를 5차례나 반복하며 환율은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에 대처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황창규 KT 회장의 경찰 소환을 앞두고 KT는 기존에 하던 것처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회장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년도부터 2017년 사이 국회의원 90여 명의 후원회 KT 법인 자금으로 4억 3천여만 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3대 노조가 일제히 공동성명을 내고 광고 대행사 직원을 상대로 폭언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항공 3개 노조는 한 목소리로 작금의 사퇴를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며 조현민 전무의 경영일선 즉각 사퇴, 국민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한 조 전무의 진심 어린 사과, 경영층의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으며 대한항공 3개 노조가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지난해 6천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매출 2조 6,846억 원, 영업 손실은 6,388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 전년 대비 매출은 40.1%나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도 13%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쿠팡 측은 물류 인프라 확장과 재고 확대 등 고정비 부담이 커지며 영업 손실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주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기습 공격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점을 정확하게 타격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주말에 언론사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이미 주말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봤을 때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미국 환율 보고서에서 예상했던 결과 나오면서 시장에는 지금 충격은 없지만 또 반대로 보자면 이렇다 할 호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지지부진한 상황, 박스권 매매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거래소 쪽이 조금 더 부진한 상황입니다. 더딘 흐름, 특히나 상승 흐름 보였지만 장 초반에 후반에는 지금 다시금 약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니까 여전히 혼조세입니다. 운수창구나 통신, 금융, 은행주들이 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별 호재로 큰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 찾기도 오늘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 벤처펀드의 영향도 역시나 보이는데 방송 관련 엔터주들 그리고 제약 이런 부분들이 강한 모습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900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글로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지금 희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G2 간의 무역 전쟁도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시리아 공습 부분도 일단은 시장의 영향은 좀 미미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주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적을 봐야 되겠죠. 우리 기업 그리고 미국도 어닝 시즌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 벤처펀드 얘기까지 나오면서 양시장 모두 단기 순환 과정에는 접어들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기 순환 과정에서 어떤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455포인트대입니다. 조금 전에 다시 강보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상승폭은 0.26포인트, 0.28포인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460포인트 중반대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2,450포인트대까지 턱걸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정오경에 저점 찍고 지금 조금씩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1,035억 원, 기관이 112억 원 팔고요. 외국인이 800억 원 팔고 있는데
기관 가운데서는 연기금이 212억 원 주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오르고 SK하이닉스 내립니다. 삼성전자는 250만 원 다시 터치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이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오랜만에 2.4% 기지개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지켜보도록 하죠. 현대차도 지금 운송 장비 업종들 전체적으로 오늘 그래도 선방하는 분위기입니다. 1,500원 상승하고요. 포스코 LG화학 떨어집니다. 그리고 삼성물산과 KB금융은 소폭씩 반등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현대모비스, 그리고 한국전력까지 빠지는데 특히나 한국전력이 오늘 3%대의 약세를 보입니다. 삼성생명과 신한지주는 각각 0.44, 0.66%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898포인트대까지 올라갔습니다. 898.53, 1.47포인트만 올라가면 또 900포인트까지 다시 터치를 하는, 오랜만에 900포인트 터치할 것 같은데요. 일주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반대로 전략 구강입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요즘에 다른 흐름을 보이는데 코스닥 벤처펀드가 지금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감 그리고 지수로 어느 정도 수급이 유입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898.98포인트 오늘의 고점입니다. 일중 흐름 봤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역시나 외국인이 오늘도 사줍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소폭씩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90억 원 오늘도 사고요. 기관은 377억 원 반대로 매매합니다. 투신이 128억 원, 연기금이 58억 원 사주고 있긴 한데 금융투자가 383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280억 원 순 매수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라가지만 지금 신라젠,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다른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빠집니다. CJNM이 오늘 3%대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HLB가 오랜만에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펄어비스가 4% 급락, 그리고 코오롱티슈진도 쉬어갑니다. 슈젤만이 지금 2.57%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강보합입니다. 11위부터 15위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9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빠지는 가운데 카카오뮤직이 지금 5%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4원 80전 올라가면서 1074원 30전에 거래됩니다.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또 전강 후약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계속해서 힘이 빠지는 것 같은데 이유 좀 알 수 있나요?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글로벌 전반적인 분위기가 제조업 수출국인 한국에 좀 매력도를 약화시키는 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좀 확장세는 있지만 좀 둔화되는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교역에 있어서도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여전히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오늘 환율 조작폭 지정이 안 되었다는 이슈로 좀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좀처럼 원달러 환율이 1,070원대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고 1,080원대 회복 시도에 힘들어한다는 점들은 IT 중심으로 IT 비중이 높은, 그리고 수출 기여도가 높은 한국 경제, 증시에 좀 매력도를 낮추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실적 시즌을 보면은 IT, 그 중국 소비주 일부 중국 소비주를 제외하고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습니다.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IT 업종과 그리고 중국 소비주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이익 개선세가 나타나는 업종들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매기를 확산시키고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면서 시장이 움직이기보다는 업종, 종목별 선택과 집중을 강요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조금만 올라도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좀 시장이 급락하기보다는 지역적 리스크 완화,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강한 하락을 나타내지도 않고, 이런 등락, 조금 박스권 등락이 대내외 호재와 악재가 좀 중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국내 증시 자체가 재미없고 입지가 흔들흔들 거린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지금은 그렇지만 향후에 좀 개선이 될 여지가 보여야 될 텐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개선될 가능성도 있고 예.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둘 다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 시간에 들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시장이 좀 더 좋으면은 박스권이 레벨업 되었다.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으면 박스권이 레벨다운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4월, 5월 지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유입될 유인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대외적인 변수를 본다면은 중국 본토지수 MSCI 신흥국지수 편입 그리고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하겠다라는 이슈들을 천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은 유입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유동성은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국내 증시 매력 그리고 입지가 좀 축소될 여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그에 따른 외국인 투자이라든지 항공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약해지는 부분들, 낮아지는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초대형주 그리고 중국 소비주 이쪽에 좀 포인트를 두고 좀 슬림화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보다는 어떤 업종, 어떤 섹터를 선택하느냐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해볼까요? 지금은 2,400에서 2,450포인트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2,450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이게 2,500, 2,600으로 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좀 박스권이 레벨업 된다거나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격 매수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 때 2,400 초반에 갔을 때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와 들어오는 업종 그리고 강세를 보이는 업종들을 보면 IT, 중국 소비주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기댄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오늘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되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차별화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리 인상 압력이라든지 통상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리스크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한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종목으로 좀 슬림화 압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에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했다라는 소식들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는 또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 어디까지 갈지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관심사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67달러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올랐습니다. 이후의 상승 추세 어디까지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투기적인 매수 세력들이 1배럴에 70달러 전후에서 해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이 장기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70달러를 좀 돌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주식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시장이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 가지 사항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영향, 다른 나라나 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리아 사태를 이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서방 국가의 군사 행동이 단기적이고 국지적이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시장의 리스크 오프 반응이 짧고 제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십니다. 작년 4월
미국의 그 군사 개입 때도 이번처럼 순항 미사일 발사 한 번에 그쳤기 때문에 리스크 오프 반응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아시아 증시에서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환시장에서 안전통화인 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과 같은 1달러 107엔대에서 별 반응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금융시장에서도 미국 그 유엔 대사가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닌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을 그만두게 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금융시장에서 시리아발 긴장이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서방 국가 그리고 러시아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만큼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난 4주간 연속 하락했던 러시아의 RTS 지수 같은 경우도 당분간 불안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 그렇다면 경제지표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주요국의 경기지표가 일제히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 선행지표에 대한 향후 방향성이 이제 주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정점을 통과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부분 좀 진단해 주시겠습니까? 네, 글로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정점을 통과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비제조업의 ISM 지수가 있고요. 유럽은 유로 코인 지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IF 경기 지수, 일본은 그 일본은행의 단칸 지수, 그리고 중국은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가 있는데요. 이들 그 기업인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체감하는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제일 먼저 10월 달에 정점을 통과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 2월 달에 정점을 통과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인들이 느끼는 수급 측면의 체감 경기는 앞으로 더 좋아지긴 힘들다고 느끼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일손이 모자라서 그동안에 야근도 하고요. 고용을 늘렸지만 앞으로는 부족한 생산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영 위험을 안고 은행 대출을 받아 설비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IT라든지 군수산업을 제외해놓고서는 보호 무역주의가 거세지고 있고요. 또 정치적 불확실성,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인상 국면에서 아무래도 기업인들이 선뜻 투자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독일의 IF 경기 지수를 보면은 한번 그 정점을 통과한 뒤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그 유럽 경기를 보면 유로화 상승, 또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 정책이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경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눈여겨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투자하고 시장 보시는 분들은 미국의 ISM 지표를 보시는데, 그렇다면 미국 경기가 지금 좋잖아요. 이게 피크아웃이 언제 나오는지를 이 지표를 보고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경기 하락 부분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참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이 경기 후퇴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경우인데요. 다행히 지금 미국 경기는 경기 후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ISM 지표는 피크아웃 됐지만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다른 경기 지표들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여전히 강한 상태입니다. 금융시장에서 보면은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후퇴가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은 장기와 단기 금리 차를 통해서 향후 1년 이내 경기 후퇴에 빠질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9% 미만이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정점을 통과하고 후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트럼프가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감세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가 재정 확장 그 효과를 시차를 두고서 계속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도 경기를 배려하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경기 후퇴는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미국 금리의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날 때쯤이 그 시그널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분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시기가 언젠지를 알면 조금 더 저희가 대비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이 될지 이게 분석이 되는 부분입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70년 이후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4번 찾아왔는데요. 이때마다 경기 후퇴도 함께 같이 왔다는 점입니다. 과거 경험상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경기 후퇴보다 5분기 선행을 해왔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언제 찾아올지만 안다면 경기 후퇴 시점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연준의 그 점도표 상에 따르면은 금리 인상에 그 앞으로 계속 나서는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2020년도에는 FF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약 3.38%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1, 2분기 뒤부터는 주가 하락, 그리고 1년에서 1년 반 뒤에는 실제로 경기 후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모두 세 차례라고 했지만 에너지라든지 수입 물가 움직임에 민감한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하면 연내 4번 또 내년에도 전도표상보다 더 많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가나 보호무역주의 정책, 그리고 재정 적자 확대에 따라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2020년보다 1, 2분기 앞당겨서 2019년도에 하반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2019년부터는 물가 상승 또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에 따라서는 미국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원자재 시장의 그 가격 변동성이 올해보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경기가 피끝이 찾아오면서 미국 경제도 그리고 주가도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조금은 이제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이제 실적 부분 앞으로 코앞에 닥쳐온 실적 시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통신 로이터에 따르면은 S&P 500 구성 기업의 1분기 EPS는 법인세 감세 효과로 인해서 전년 대비 무려 18%나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실적 발표 시즌을 보면은 사전 애널리스트의 예상은 보수적으로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실제 발표는 예상보다 평균 3포인트 정도 높게 발표되고요. 또 전체 기업 실적 중에서 약 한 70% 정도는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화요일날 존슨앤존슨, 넷플릭스, 골드만삭스, IBM이 예정되고 있고요. 수요일날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금요일날은 제너럴 일렉트릭, 프록앤갬블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대부분 정보기술, 금융, 생활필수품, 자본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1분기의 실적이 20% 이상 늘어나는 그 업종이 정보기술이고요. 금융업종입니다. 또한 지난 4분기보다 실적이 호전되는 자본재나 생활필수품도 대부분 10% 넘게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공포지수 같은 경우에는 20% 전후로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재료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 상황에서 실적 호전 소식이 전해진다면 팡주를 비롯해서 미국 증시가 반등의 그 모멘텀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 주 좀 주시장을 좀 면밀하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중국 쪽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도 1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이 좀 우리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나오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 증시 같은 경우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계적 마사지를 통해서 트럼프에게 중국 경제가 보라는 듯이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시사해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장에서는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을 6.8%로 예상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4분기보다는 0.1%포인트 높은 6.5 정도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1분기 성장이 강력해지고 있다고 보는 근거는 소비와 투자와 같은 내수가 워낙 탄탄하고요. 또 세계 경기 확장에 따라서 순수출의 공헌도가 GDP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IT 서비스업의 고성장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뉴 이코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단 뒤에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라든지 세계적인 긴축 정책에도 중국은 나홀로 성장이 강력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라는 장기 전략이 2015년부터 실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정책 효과가 앞으로는 계속 일어난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했던 6.5%를 성장률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지라든지 중국 성장 관련주 쪽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GDP 성장률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중국에는 아무래도 1분기는 춘절도 있고요. 날씨라는 계절적인 요인을 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무척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성장률 지표가 둔화됐다고 경기 경착륙으로 보시면 안 되는데요. 3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 7.2% 성장을 했는데 이것보다 조금 둔화된 6.4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구조개혁이라든지 환경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철강과 같은 소재 산업의 상상과 투자가 유식된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신 IT와 관련된 고부가가치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산업의 역동성이 뚜렷해지는 쪽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신에너지, 의료기기, 로봇, 반도체, 태양광 같은 쪽에는 아무래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3월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7.7%로 1월과 2월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택시장의 버블 억제로 인해서 신규 주택시장이 위축이 됐던 영향이 크지만 대신 1대1로를 배경으로 한 도로나 공항, 지하철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들이 투자 증가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매 판매는 지난 1월과 같은 9.7%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온라인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신경제 소비가 예상보다도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선 온라인 판매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중국 내수 시장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올해 이제 중국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성장 주도에서 이제 발전까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겠다. 이제 질적 성장을 이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천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경제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좀 수혜를 입을지 이 부분 진단해 주시겠습니까? 네,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7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 신에너지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신에너지 자동차의 취득세 우대 정책을 앞으로 3년 정도 더 연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환경, 저탄소와 관련된 녹색 제품의 소비를 장려하고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 부흥할 것으로 보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스마트 하우스라 그래서 IT를 활용한 가정 내 에너지 소비 절약 같은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소비를 촉진시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발전을 촉진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우리하고 가장 관련이 되고 있는 관광 여행과 관련해서 소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공유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소비 패턴 그리고 짝퉁과 불량품의 단속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유명 화장품에 대한 모방품이 지금 사라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화장품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고요. 소형 가전이라든지 방송 콘텐츠 쪽에서도 모방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친환경 페인트라든지 스마트 그리드, 원격 진료와 관련된 제품들의 앞으로 대중국 수출도 늘어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체험 관광과 같은 부가가치 높은 관광 상품도 앞으로 새로 출시됐을 경우에 중국 시장에서도 팔릴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익률 대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지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